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우리 영화 중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입니다. 참 오래된 영화죠. 오래된 영화고, 또 나름의 계속 리바이벌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화.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은 그죠? 봤을 거고 또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영화사에서 길이 남는 그런 영화죠. 이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이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 그러니까 그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 남부의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오늘날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조지아주라 그래요. 애틀란타. 이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벨트. 그다음 이거의 반대 개념의 이 프로스트 벨트. 이제 어는 지역. 그래서 이 애틀란타나 그 플로리다나 이 태양이 항상 비치는 이런 지역을 살기 좋은, 특히 이제 오늘날에 오면서 그런 우울증 같은 게 많으니까 이런 햇볕 비치는 이런 곳으로. 근데 이제 당시는 조지아주가 남부에 속해 있고 아마 남부의 미시시피 강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남부 물산 보급창이죠. 보급창의 그 본산지가 바로 애틀란타였습니다. 그래서 남부 동맹 측에서는 이 조지아주의 애틀란타가 대단히 중요했던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죠. 우리 이제 영화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불타는 장면 나오죠. 그게 이제 불타는 애틀란타, 버닝 애틀란타예요. 애틀란타가 불타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 윌리엄 쇼먼이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애틀란타가 점령이 됩니다. 조금 이야기에서 벗어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애틀란타 점령이 어려웠는데 적의 적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북부의 최고의 상대편인 남부 동맹의 전략적 요충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탈환이 아니라 공격해서 뺏어야 남부 동맹이 그 힘을 잃게 되는, 꼭 링컨의 가장 중요했던 전쟁을 끝내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에서 아주 그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아버지는 역사가이고 또 어머니는 19세기부터 미국에 일기 시작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의 주자였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마가렛 미첼, 1900년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 불행히 또 50을 못 채우고 죽어요. 49년에 교통사고를 나서 죽습니다. 마가렛 미첼이 그
불후의 명작을 써내죠. 아버지 어머니의 혹은 할머니의 어린 시절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Gone with the Wind라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우리나라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영화는 아니고 이 원작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유명한 그죠? 배우 클라크 케이블입니까? 클라크 케이블이 그 이쁜 여배우죠. 비비안 레이를 이렇게 안고 키스하려고 하는 장면 아주 그 유명한 그리고 뒤에는 불타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그 영화를 깊이를 더해갔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이 여성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남북전쟁에 대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작가로서의 그 명성을 날리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책이 그 36년 1936년에 나옵니다. 1936년에 나와가지고 약 800만 부 800만 부가 팔렸어요. 800만 부. 약 10년간 36년에 13년이네요. 36년에 출간이 돼가지고 이 마가렛 미첼이 49년에 죽으니까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참 아까워요. 얼마가 팔렸냐면은 책이 800만 부가 팔렸어요. 800만 부. 800만 부. 여러분들 책 800만 부 그러면 생각이 나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는 분은 제가 초콜릿 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성경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그거는 책이라고 뭐 그거는 그거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바로 그 여러분들 아시죠? 가시고기라는 책입니다. 가시고기. 약 450만 부 나갔다 그래요. 450만 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가시고기가 450만 부 나갔어요. 450만 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출판사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결국 작가, 그죠? 마가렛 미첼은 어느 정도를 벌었겠느냐? 한번 봅시다. 보통 뭐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책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남들은 이 책을 쓰면은 이렇게 팔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몇 건 팔리나 봐요. 1년에 몇 건 팔리는데 인세가 옵니다. 그러니까 인세가 오는데 어떤 해는 뭐 잘 돼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와요. 10만 원. 또 어떤 애는 전혀 뭐 안 팔리나 봐요. 그러면 한 2, 3만 원 옵니다. 솔직히 1년에 그렇습니다. 1년에 고백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2만 원, 3만 원도 세금을 다 떼가요. 세금을 종합소득세 할 때 이 인세 받는 거 이런 거 다 떼갑니다. 사실 뭐 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자 그럼 800만 부가 뭐 오늘날의 개념에서 볼 때 10%니까 10%니까 뭐 일단 해서 만원 한다 칩시다. 1만 원. 1만 원에 10%면 1,000원이죠. 그죠? 1,000원. 그러면은 자 보세요. 10건이면은 10건이 팔렸다. 그럼 뭐예요? 만원, 1만 원요. 1만 원. 자, 100건이 팔렸다. 그러면은 10만 원요. 10만 원. 제가 10만 원을 받을 때, 인세를 10만 원을 받을 때는 100건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0건이 나갔다. 그죠? 1000건이 나갔다. 이러면은, 100만 원. 그죠? 100만 원. 그 다음에 10만 건이 나갔다. 10만 건. 10만 건이 나갔다. 그러면은, 얼마야? 1000만 원. 1천만 원.
100만 건이 나갔다. 100만 건. 이제 100만이죠. 100만 건이 나갔다면 1억이죠. 1억. 그죠? 1억. 그러면, 맞나? 10만 건, 10만 건, 100만 건. 예, 1억. 800만 부니까, 800만 부니까 얼마야? 80억. 그죠? 80억.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80억. 그러니까 가시고기는 작가가 45억을 인세로만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주시고 이걸 뭐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0만 부만 사주시면은 저는 어떻게 돼요? 1억을 번다. 이러면서 1억. 아주 죄송합니다. 자, 800만 부가 나갔습니다. 이 책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영화 작가들이 호시탐탐 노렸죠. 특히 이제 당시 유명했던 데이비드 셀제닉이라는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작비 5만 달러 뭐 별거 아니죠, 그죠? 5만 달러를 들여서 이 영화를 만듭니다. 5만 달러인데 5만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번 돈이 44억이라고 그래요. 44억. 5만 달러 투자해서 44억을 벌었으니까 참 대단하죠, 그죠? 아카데미상의 8개 부분에 석권합니다. 그 남자 배우 그 윌리엄 클라크 케이블 아주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 내가 펌포인터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면서 마그렛 미첼이에요. 마그렛 미첼 이 자기 책을 들고 있죠. 참 천재 작가인데 불행히도 일찍 죽었습니다. 이 클라크 케이블과 비비안 레이라는 이 영화 포스터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 불타는 애틀란타라는 겁니다. 뭐 남자 배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 배우는 일찌감치 정해졌다 그래요. 정해졌는데 여자 배우를 선정하는데 1,400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1,4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1,400명 중에서 그 인도계 영국인이에요. 그 비비안 레이가 그 당선이 됩니다. 1,400분의 1이죠. 1,400대 1인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영화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비비안 레이 클라크 케이블이 어땠느냐, 뭐 키스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클라크 케이블이 입냄새가 많이 났나 봐요, 그죠? 입냄새가. 근데 이제 다 잘생기고 멋있고 한데 입냄새가 너무 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39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요. 이 39년. 얼마나 이 800만 분한테 39년에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대단하겠죠. 그죠? 4시간 25분입니다. 4시간 25분. 우리가 보통 영화 요즘 뭐 2시간, 그죠? 2시간 뭐 낭짓 이렇게 되죠. 너무 길면은 사실 뭐 다들 지루해요. 지루하는데 그게 한 2시간 10분, 20분 그게 아마 했는데 4시간 25분. 대단하잖아요. 이 영화를 만들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왜 조지아주냐 하면은 그 마가렛 미첼의 고향이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였어요. 애틀란타에서 했고 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화를 만들고 그쪽에 시사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사회는 39년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39년이 1939년이라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이 39년만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남북전쟁 때 뭡니까? 남북전쟁 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1862년 7월 달에 했다가 63년 1월부로 노예 해방이 선언됩니다. 그 위대한 선언이었죠. 이게 노예가 해방은 됐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 헌법 수정 13조 또 14조 15조 16조까지 이렇게 해서 흑인들의 그 참정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헌법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요. 그런 입장이 계속 일어납니다. 재판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헌법으로 맞춰가죠. 여러분들 그 영화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링컨이라는 영화 한번 꼭 보세요. 그걸 보면 참 왜 링컨이 위대한 리더인가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헌법 수정조항 13조를 자기가 그 대통령 때 요 1862년 7월 달하고 63년 1월 달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잖아요. 이건 선언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게 수정헌법 13조예요. 영화 링컨은 수정헌법 13조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요. 물론 공화당이나 공화당 다 오케이 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상황에서 상원 의원들 하원은 통과되겠지만 상원 의원들의 오케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상원 의원들을 표를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모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백악관에서요, 지금처럼 그렇게 철통 같은 수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슬리퍼, 정말 슬리퍼 신고 그 의원 집으로 달려가는, 정말 그 가서 설득하는 그런 장면들요. 참, 우리 사회의 리더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영화 링컨이라는 영화가 보여줍니다. 13조, 14조, 15조, 16조 다 흑인들의 그 참정권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들 결국은 흑인 참정권에 흑인이 백인과 동등 쉽게 해서 흑인이 시작합니다. 흑인 이꼴 백인 그죠? 백인 이 뭐지 잘 안 나오네요. 백인은 약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100년 후에나 달성이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에 영화 공부할 때 다른 공부 할 때 헬프라는 영화를 공부할 텐데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참정권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요. 요게 언제까지냐면 1860년대 이야기들입니다. 60년대. 근데 이제 링컨이 그 통합하고자 하고 노예를 해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링컨이 죽어요. 다들 알다시피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의 그런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통합하고 동등하다는 이런 역할이 그런 노력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특히 그 무의미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1864년, 68년, 그 다음에 72년, 1872년, 다음에 76년이네요. 1876년, 76년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예요. 이 미국의 1876년의 대통령 선거는 다시 남북전쟁 이전으로 뭡니까 그 흑인들의 생활 또 남부 백인들의 그런 기득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돌리는 그런 선거가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민주당에서는 세무엘 틸던이라는 친구가 후보를 나섰고 공화당에서는 러드포트 헤이즈라는 친구가 선거에 나섰습니다. 후보로. 그런데 뭡니까 동등표가 나와요. 동등표가. 그러니까 완전한 동등은 아니지만은 뭡니까 3분의 2인가 그걸 넘어서 대통령으로서 당선 권한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못하면은 바로 하원으로 가죠. 연방 하원으로 가서 이제 대통령을 뽑습니다. 다시 뽑는데 당시 이제 틸던 민주당은 이 미국의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남부표를 받는 거죠. 남부 이건 틸던이고 북부는 헤이즈 공화당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이 링컨이 죽고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존슨 대통령보다 힘이 센 세력이 당시 상원 공화당이었어요. 공화당 급진파라고 합니다. 공화당 급진파. 이 개념을 좀 아셔야 오늘 영화도 이해합니다. 공화당 급진파들이 존슨을 상대로 전혀 반대의 그런 정책. 존슨은 사실상 링컨의 정책을 형식적으로는 그대로 따라갔지만은 남부 백인 편이었어요. 남부 백인 편이었고 흑인들의 그런 보다는 어쨌든 백인 위주였습니다. 존슨에 대한 할 이야기도 참 끝도 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인데 어쨌든 그거보다 너무 다른 쪽으로 셉니다. 자, 그래서 연방 하원으로 가죠. 하원으로 가는데 북부에서 이 공화당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하이오 출신들입니다. 북부 오하이오 출신들. 이 오하이오 중심으로 하는 당연히 공화당 급진파들도 여기에 많이 속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남부에다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철도를 놔줄게. 철도를 놔주고 또 연방 자금을 줄게. 대신에 니네들 이 틸던보다 헤이즈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부로서는 그래서 남부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죠. 바로 뭘 요구하느냐? 이 존슨이나 공화당 급진파가 만들어 놓은 남북전쟁 이후의 재건 시대를
이제 오늘 영화 바람과 함께 시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바로 재건이라는 reconstruction이라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으로 미국이 파탄됐어요. 그걸 다시 재건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 재건 시대 때 존슨과 공화당 급진파가 남부에다가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군정을 실시해요. 군정. 즉 북부에서 군인을 파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정부나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군인 주지사를 파견해서 흑인들의 이런 그 참정권이 보장되는지를 감시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요 선거에서 안 된다. 이제 그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군정을 없애주라. 대신에 우리 하원에서 헤이즈에게 대통령직을 줄게. 뭐 이렇게 비밀이 아니라 더러운 거래를 하는 거죠. 더러운 거래를 하는 거.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요 선거 이후에 흑인들은 남북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흑인들 중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깨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백인들이 흑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부에서 흑인들이 투표를 하고 백인들이 가는 식당이나 백인들이 목욕하는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똑같은 그런 곳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런 것을 허용하는 백인들을 테러하고 당시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KKK, 쿠클락클란이라는 건데 이런 하얀 삼각 모자를 쓰고 복면을 쓰고 테러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선, 여기는 백인, 여기는 흑인. 이건 뭐냐면 소셜 라인이라고 해요. 소셜, 사회적 선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인들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아마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많이 보죠. 백인들, 흑인들 이렇게 구분돼. 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흑인이 백인 그런 사람하고 뭘 하냐 하면은 실험을 한번 해봐요. 철도를 타는데 백인 자리와 흑인 자리가 있는데 그 백인 자리에다가 흑인이 가서 앉습니다. 결국은 강제적으로 차장에 의해서 내려지는데 그게 이제 재판이 붙어서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왔는데 그 재판이 아주 유명한 재판인데 바로 1896년에 벌어진 플래시와 당시 시의 퍼거선 플래시 대 퍼거선이라는 이 퍼거선이죠. 플래시 대 퍼거선 재판이 1896년에 일어납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인데 여기에서 흑인이 참정권도 가지고 백인과 평등하다라는 것들은 이러한 수정헌법을 통해서 그동안에 다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소셜 라인, 그죠? 흑백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헌법도 보장해 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판결이 그렇습니다. 이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이
separate, separate, 분리하다,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하면 된다. 분리해라. 즉 소셜 라인으로 분리해라. 평등하면 된다. 이 개념이 언제까지? 1860년에 케네디까지 갑니다. 케네디까지. 그런데 이제 이 책이 1936년에 나오고 영화가 39년에 만들어지고 시사회를 애틀란타에서 다시 본래 돌아가서 그 영화 비비안 리의 그 몸종이죠. 흑인 그 뚱뚱한 흑인입니다. 가정부를 했던 맥다니엘, 해트 맥다니엘인데 이 맥다니엘이 시사회에 참석하려고 해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이. 반대하니까 이게 이제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영화를 살린 것 중에 하나가 맥다니엘인데 어떻게 이런 소셜 라인 때문에 separate but equal이라는 원칙 때문에 못 오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 영화의 장면이 끝내주죠.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야만 그 개념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대충 영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영화를 세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제 남북 전쟁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남북 전쟁이라는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시민 전쟁이죠. 시빌워예요. 시빌워. 그래서 남북 전쟁을 뭐 북부와 남부라는 그 개념, 사우스 앤 노스 워가 아니라 시빌워입니다. 시빌워. 근데 시빌워 뭡니까? 시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건데 이 시민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시민 전쟁이 왜 일어났고 왜 남부가 그렇게 패배하면서 배경이 됐는가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아시고 또 영화를 보면은 훨씬 그동안에 놓쳤던 그런 것들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요, 파워포인트에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북 전쟁의 원인 미주리 타협이라는 거죠. 미주리 타협이 이게 이제 여기 보입니까? 여기 빗금 표시해놓은 거, 그죠? 요게 이제 미주리주예요. 요게 미주리주인데 미주리주의 줄을 꺼요. 이렇게. 요게 36도 30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하나 쭉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대충 미주리주가 여기 있다 보고 이렇게 보고 요 라인이 36도 30분이에요. 36도 30분. 자, 미주리 타협이라는 게 왜 타협이냐? 자,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하고 노예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을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을 해요. 노예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노예 제도에 유리하냐?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냐? 그것이 없는 게 유리하냐는 여러 가지 단순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북부로서는
제조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유노동을 원하잖아요. 그죠? 남부는 농사를 하니까 주로 농업을 하니까 거기에 노예노동을 원해요. 노예노동. 그리고 북부로서는 외국의 상품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보호무역을 해요. 여기 외국이 싼 물건이 들어와야 돼요. 자유무역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노예라는 것은 하나의 재산으로 헌법에서 보장이 됐어요. 보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각종 정책들을 놓고 상원에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서 결국은 1820년까지 11대 11이었어요. 11대 11. 즉 자유주가 11개, 노예주가 11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북부에 여기 메인주 있죠. 메인이라는 지금 여러분들 메인주에 가보면요. 아주 캐나다 경계 지역인데 두 가지가 최고로 원산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는 웰로피시라고 황어가 여기에 엄청나게 나오죠. 두 번째는 이제 참치 중에 제가 일본말을 써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백마구루라고 참치 중에 왜 티코만한 참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백마구루도 그렇고 이 웰로피시도 그렇고 일본으로 많이 수출돼요. 일본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어쨌든 이 메인주가 자유주로 연방에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12개가 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주리주가 아직 완성도 안 됐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북부로 섞여 있어요. 북부로 섞여 있는데 이게 요런 지역은 다 자유주란 말이죠. 그런데 요렇게 섞여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요거만 그러면은 노예주로 하고 그래서 12개 이렇게 되죠. 하고 앞으로 36도 30분 이북에서는 노예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타협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타협을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 옆에 보세요. 자, 멕시코 전쟁 해놨죠.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그 북이 36도 30분 이북의 땅들이 대거 연방 땅으로 미국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텍사스도 기본이지만은 오늘날 가장 큰 주 중에 하나죠. 캘리포니아 주라든가 유타 주라든가 이런 곳들이 이제 미국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죠. 결국은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또 연방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이 1820년 이후 1850년까지 엄청나게 20년 미주리 타협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계속 남과 북이 싸우고 또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니까 이 멕시코 전쟁 이후에 남부인들이 타협했던 것을 깨려고 하는 그런 왜냐 이쪽 땅이 많이 개발됐는데 이쪽 땅이 자유주가 계속 늘어나면은 상원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문제로 삼습니다. 문제로 삼아서 결국은 1850년 타협을 만들어내요. 1850년. 그래서 뭐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노예주로 하고 또 이쪽이 캘리포니아는 자유주로 하지만 여기 이제 유타하고 뉴멕시코 요런 주는 아주 새로운 개념 주민주권이라는 아주 이 개념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주민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니네들 주에서 알아서 해라. 선거를 통해서 니네들 주가 자유주의에 남고 싶으면 자유주의에 남고 노예주의에 가고 싶으면 노예주의에 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1800 단지 요때는 캘리포니아가 연방 자유주가 되면서 노예주보다 자유주가 많았어요. 대신에 남부가 1850년에 타협을 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Fugitive Slave Act, 즉 도망노예법이에요. 도망자를 잡아들이는. 그래서 뭐 노예 한 명당 잡아오면 $150를 주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신문 광고내는 이런 걸. 자, 푸지티브 그 도망노예법이 만들어지니까 남부에서 북부로 이렇게 도망갔던 그런 노예들이 이 북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리들, 뭐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잡아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죠. 이런 상태가 1850년에 와서 계속 강화됩니다. 자, 해방 이후에 해방 좀 이상합니다만은 뭐 독립 이후에 그죠? 남부는 농업 중심, 플랜테이션 농업 중심으로 발전해 갔어요. 그래서 주로 민중물 발전해 노예노동, 저율관세. 북부는 제조업입니다. 자유노동, 고율관세. 그런데 이제 서부 개척이 일어나고 또 멕시코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새로운 땅에 대한 노예주냐 자유주냐. 그것은 1850년 타협으로 일단락이 됐다 그랬죠. 그러나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파란색은 자유주고 아주 완전한 이 황색이 아닌 짙은 이게 뭔 색입니까? 색이 아닌 이 연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색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아까 주민주권이라는 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1840년 이후에 미국에서 철도, 대륙간 횡단 철도.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오늘날에는 뭐 잘 나와 있습니다만 대륙간 횡단 철도를 남부로 하느냐, 중부로 하느냐, 북부로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철도를 놓기는 놓는데 그 철도를 어디로 놓느냐가 중요하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철도가 어느 도시로 가느냐 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정차역이 어디냐, 그죠? 아주 뭐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KTX 타봅니다만은 공주는 그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내하고 논산하고도 멀고 참 이상한 동네. 그런 게 다 뭐냐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논리.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초기에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철도예요. 철도를 잘합니다. 이 철도를 어디로 놓느냐를 가지고 엄청난 세다툼을 하게 됩니다. 세다툼을 하게 돼요. 근데 요 사람 뭐 이때는 이제 찌들었을 때인데 당시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잘생겼어요. 정말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대통령이고 요는 이제 더글라스라는 그 친구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가 아니고 제퍼슨 데이비스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고 이 친구는 이제 더글라스예요. 링컨하고 경쟁했던 이 제퍼슨 데이비스는 남부 출신입니다. 남부 출신이고 이는 이제 시카고 북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퍼슨 데이비스는 남부로 선입 끄기를 원하고 이
이 더글라스는 북부로 끄이기를 원하는데 당시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 출신이고 또 이 그 성격 자체가 나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강한 상원 의원들의 보다 더 약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남부편이겠죠. 남부편인 이런 그 지조도 없고 어떤 철학도 부족하고 뭐 철학이 있습니까? 남부편 무조건 남부편. 뭐 북부에 대한 개념 또 대통령이라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 전혀 없는 그런 식이에요. 이 제퍼슨 데이비스가 누구냐면은 이 프랭클린 피어스가 군대에 잠깐 가는데 군대에서 만났던 장교 클럽에서 만났던 친구예요. 같은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 강한 남부의 민주당의 강한 사람이에요. 제퍼슨 데이비스가 나중에 남북전쟁 때 남부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제퍼슨 데이비스가 남부선이 끄이기를 원해요. 남부선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이제 요건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요게 뭐냐면은 계저든이라는 거예요. 계저든이라는 곳인데 계저든인데 그 당시 계저든이 누구냐면은 멕시코에 파견된 미국의 대사 이름입니다. 영사 대사 뭐 이런데 요 땅이 이제 밑에 여기 있죠. 여기 약간 색깔이 다르네요. 약간 색깔이 다른데 여기서 남부선에서 이래 끌라 그러면은 그 선을 지나야 돼. 근데 그 땅이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뺏기는 뺏었는데 요 겐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요 미주리 아까 미주리 타협은 이야기했죠. 미주리 북이 그 36도 30분 이북에는 노예제도가 없다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서부 개척 또 멕시코 전쟁 등을 통해서 새로운 땅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겐자스 네브라스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은 요 뉴멕시코의 남부 지역 요 남쪽 지역이죠. 요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여기 조금 이제 당시 1840년부터 대륙간 횡단철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 사람들은 남부로 그 얘기를 원하고 북부 사람들은 중부나 북부로 그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철도가 끄이는 거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뭡니까 발전 정도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를 원했는데 남부를 대변했던 친구가 제퍼슨 데이비스고 북부를 대변했던 친구가 이 민주당의 아주 그 강력한 링컨하고 대결했던 더글라스입니다. 근데 요 땅 계저든 구입이라는 매입 혹은 구입이라는 역사적 용어로 있습니다. 요 땅이 어디에 속해 있는 멕시코에 속해 있었어요.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요걸 못 뺏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제퍼슨 데이비스가 철도가 남부로 끄이기를 원해요. 남부로 끄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 그러면은 연방 상원에서 투표를 통해서 오케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 더글라스는 이 철도가 북부로 끄이기를 원해요. 근데 이 남부를 끊기 위해서는 계저든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 외국 땅을 구입하려면 연방에 이제 국가 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연방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당시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하고 제퍼슨 데이비스하고 더글라스가 비밀 협상을 합니다. 비밀 협상을 해서 그래 남부 선으로 끊게 해서 개전도 구입하게 해줄게. 내가 구입하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내 뜻도 안 알려줘.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 네브라스카 법이에요. 네브라스카. 이 네브라스카 지역은 아직까지 연방주가 아닌데 그래서 이 더글라스가 네브라스카를 사가지고 통째로 자유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자유주로.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이 자유주가 되면은 이 또 안 그래도 지금 상원에서 표가 모자르는데 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니까 머리를 쓴 거야. 요 반을 잘라서 요걸 겐자스로 만들고 요거는 네브라스카로 만들고 네브라스카는 자유주가 되고 캔자스는 그 주민주권이라는 우리 배웠죠. 주민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니네들이 알아서 선거를 통해서 해라. 이러니까 그걸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개제도 구입도 오케이, 개제도 구입도 오케이, 겐자스 네브라스카 법도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네브라스카는 선거를 할 필요 없이 자유주가 됐고 이 겐자스는 뭡니까? 요게 속에 있는 아까 미주리 타협이죠. 미주리 타협에 요 북부에 있었던 요 미주리가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 위장 취업 위장으로 와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당시는 뭐 주민등록제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부도 옵니다만 게임이 안 되죠. 압도적으로 겐자스가 노예주로 되는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야말로 북부로서는 이게 엉터리다. 뭐 등등 해서 유일의 캔자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캔자스에 온갖 폭동이 일어나요. 온갖 폭동이 수십 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자유주와 노예주 사람들끼리 오늘 4명 죽이면은 내일 8명 죽이고 뭐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남북전쟁의 원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개저던을 구입하고 또 겐자스 네브라스카 법이 만들어지고 또 캔자스의 유혈의 캔자스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과정 속에서 바로 그 대통령인 당시 프랭클린 피어스 이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사람이 이게 당시에 이제 민주당과 노예 제도를 먹는 거예요. 남부가 먹는 장면입니다. 그런 그 사파도 있는데 너무나 압도적으로 그야말로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대통령이 그냥 압도적인 민주당 편, 노예제도 편, 남부 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에서 다 마찬가지. 예. 결국은 북부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거 직접 그 프랭클린 피어스가 남북 전쟁의 중요 장본이다 원인에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뭐 이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초탕도 언제 맛있느냐 이 미꾸라지가 이 초탕 그 미꾸라지를 키우는 옆에다가 메기가 있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왜? 운동을 많이 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미하일 홀트라는 버지니아주 교수가 이 프랭클린 피어스를 연구한 사람인데 아주 기가 찬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Franklin Pierce wanted severely the lopsided dominance of his own Democratic Party. 자기 정당의 압도적인 우위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weaker than external competition,
즉 외적 경쟁력. 이제 상대당이 휘거당은 없어졌어. 공화당도 약해요. 상대당이 외적 경쟁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the great is the danger of internal fragmentation. 즉 내 외적 경쟁이 없어. 나한테 이제 싸울 경쟁자가 없어. 내가 유아 독전이야. 우리 정당이 최고야. 이거는 그럴수록 내적 이 단결력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 아주 기가 찬 말이에요. 그래서 당이나 조직이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회사나 이런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건전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렇죠. 제가 미국에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잠깐 사는데 그 조그만 애 6살짜리 애한테 아빠가 엄마가 이거 하려 그래. 자기 아들이 존이야. 존, 넌 어떻게 생각해? 반드시 물어봐요. 우린 그런 거 없어. 아빠 어디 가긴 어디 가, 임마.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건데, 조직이나 국가나 정당이나 심지어 가정까지도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a party, a nation, 어떤 당이나 나라나 is most in jeopardy. 가장 위험합니다. 언제? When an opposition. 반대가 is not sufficiently defined. 반대가 충분히 없을 때. 오케이? 그냥 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incestuous amplification. 자, 이게 동종교배, 근친상간교배예요. 근친상간, 그죠? 근친상간. 이거는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정당이나 어떤 조직이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 의견이 있어야 그 사회가 잘 되는, 그 조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친상간, 그냥 내 생각하고 비슷해. 응? 그러려면은 그것이 잘 되는 줄 알아요. 확대되면 우선은 잘 됩니다. 잘 되어 보여요. 왜? 반대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유다 라는 거죠.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래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시 아까 그림으로 가서요. 이 제퍼슨 데이비스가 남부선을 원했고 그 남부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저던을 구입해야 되고 계저던 구입을 반대했던 이 더글라스는 찬성을 해 주는 대신에 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만들어서 원래 미주리주에서 36도 30분에는 노예제도가 없는데 요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에 겐자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예제도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줬다는 데 있죠. 그런 것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이 사람 또 대통령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갈등은 결국은 전쟁으로 일어났습니다. 캔자스에서 수많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요. 캔자스에서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이 연방 상원에서도 일어납니다. 남부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버틀러가 그 북부의 노예주 반대의 상징인 찰스 썸너 뉴욕주의 사람을 이렇게 구타를 해요. 구타를 하는 사건들.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연방 아주 극단적인 그 폭력적인, 노예제 반대주의자입니다. 노예 폭동을 주동합니다. 연방 무기고를 탈취를 해서, 그러나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부에서는 아주 그 미친놈,
이렇게 하시면 북부에서는 예수와도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링컨이. 그러니까 남부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중심이 돼서 11개 주가 탈퇴를 하고 남부는 대통령, 아까 제퍼슨 데이비스가 대통령이 되고 전쟁에는 장군으로서는 로버트 리가 최고의 장군이었죠. 되고 북부는 링컨 그랜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도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861년에서 65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막바지에 다다라서 불타는 애틀란타 이제 그야말로 요 애틀란타죠. 애틀란타로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연방군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누굽니까 윌리엄 셔먼이라는 아주 대단한 장군이에요. 그랜트는 북부로 내려오고 북부에서 내려오고 얘는 애틀란타를 점령해서 북부로 가서 버지니아주에서 로버트 리로부터 항복을 받게 됩니다. 링컨은 어쨌든 관용으로 전쟁을 일으킨 남부 또 총책인 제퍼슨 데이비스를 관용으로 포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화 암살자에서 음모자입니까? 음모자에서 봤듯이 결국은 암살당해 죽고 그 함량 미달인 부통령인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앤드류 존슨은 공화당 급진파, 우리 공화당 급진파라는 이 친구들하고 툭하면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못하고 그랜트라는 남북전쟁 때 영웅이죠. 그랜트가 대통령이 되고 재건 시대가 계속돼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1876년 선거 때 헤이즈와 틸던에 의해서 동점이 나오고 남부의 전쟁 이후에 내려졌던 노예에 대한 친노예제 정책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언제까지요? 바로 1960년 케네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영화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영화 이야기하면서 그 여배우 맥다니엘입니까? 그 여배우의 그 시사에 참 해티 맥다니엘 그죠? 시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게 separate body call 플래시 대 퍼거슨 재판 1896년에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비안 리와 여자 주인공 또 남자 주인공 클라크 케이블이 만약에 맥다니엘이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이런 보이콧을 해서 결국은 참여하게 되고 아카데미 조연상까지 받고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 역사적인 내용, 또 영화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소 길지만 저도 한번 더 보려고 그래요.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다음번 영화는 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그리고 1920년도에 그 미국 상황을 1920년이라는 것은요 정말 또 다른 시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겪습니까? 그런 시대지만은 또 다른 그 시기를 겪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화
그 1920년대 영화를 볼 건데 바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그거는 역사적 실화는 아닙니다만 실화에 가까운 스콧 피츠제랄드 작가,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가 쓴 1920년도의 내용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